자, 그래서 문제 한 3, 4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백꽃 1번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구어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혹시 여러분들? 구어체라고 하는 건 마치 말하듯이 쓰여진 글자들을 구어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하듯이 쓰인 게 아니고 이제 그 문장 글 쓰듯이 쓰여진 문장들을 뭐라고 해요? 문어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어체랑 문어체.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주로 구어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맞죠? 자신의 마음을 말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 입장에서 다 구어체로 쓰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속어 등장합니다. 중간중간에 욕설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 욕설과 구어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학성.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어떤 이제 소재들 중에 뭐 감자라든지 그 다음에 동백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무를 하러 이제 뭐 지게를 지고 올라갔다든지 뭐 이런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요런 비속어 이런 것들이 무엇을 살려주느냐라고 하면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거 안 보이는구나, 향토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겁니다. 향토성. 향토성이라고 하는 건 향토적 특징. 자, 향토적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제 뭐 어떤 시골스러운 이야기, 그런 특징을 좀 더 이제 심화시켜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자, 그래서 이 동백꽃에요, 나라고 하는 서술자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나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 문제들 읽다 보면은 이 서술자를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막 나오는데, 이 나의 이름을 뭐 갑돌이, 순돌이, 뭐 만식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을 어떤 시점으로, 누구의 시점으로 보고 있느냐.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 목격한 일이다. 자, 나무를 캐러 가던 옆집 마름의 딸 점순이가 울타리를 엮고 있는 순돌이의 등 뒤로 살며시 다가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라고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물어봤대요. 자, 그러니까 순돌이는 무뚝뚝한 말투로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라고 하는 내뱉은 소리를 했대요. 자, 그런 순돌이의 반응에도 점순이는 내 귀를 의심할 정도의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자, 지금 점순이 그 다음에 순돌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지금 몇 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자, 점순이와 순돌이라고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관찰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1인칭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교과서에 왜 마을 아주머니였나? 맞죠? 이제 마을 아주머니를 서술자로 했을 때의 특징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마을 아주머니를 서술자로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또는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들이라고 했을 때, 자, 점순이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점순이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맞죠? 근데 내가 주인공인 서술자일 때만 뭐 하는 거야? 저기 뭐야? 그 점순이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때 그거 이외에 다른 서술자는 전부 점순이의 의도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또 하나. 점순이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나는 그런 점순이를 보면 점순이가 벌써 저렇게 자랐나 라고 하는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맞죠? 자, 관찰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에 해학적인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당연히 관찰한 내용이겠다. 그쵸? 자, 그리고 주인공 시점에 비해서 당연히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일어난 일들을 전달합니다. 맞죠? 그래서 관찰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자, 해학적인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주인공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잖아. 맞죠? 자, 이 주인공의 속마음 때문에 이 작품이 웃긴 건데 우스꽝스러운 건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죠? 자, 다음 순돌이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정순이에 대한 서술자의 질투심이 잘 드러난다. 이 동네 아주머니가 정순이한테 질투심을 느끼면 어떡해? 맞죠? 자, 그 다음에 소작인의 아들과 나름의 딸이 어울리는 것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서술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여기 위에 있다. 그쵸? 여기. 자, 다음. 이거 여러분들 답지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위 작품에서 상대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나와 같은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성격이야. 나의 성격은 어떤데? 굉장히 순수하고 어리숙하고 그 다음에 눈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해학성입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나와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은 해학성이 먼저 나와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러한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잘 들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효과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문제에 주제와 관련하여라는 말이 있으면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순수한 또는 소년과 소년의 이거는 생략할게요. 소년과 소년 생략하고 순수한 또는 풋풋한 사랑으로 연결 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문장 전체를 좀 길게 쓰라고 하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이 서술자의 의도는 주인공인 나의 성격이 어떠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어리숙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소년과 소녀의 순수하고 풋풋한 사랑이 더 잘 드러난다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주제와 관련하여가 없으면은 이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제일 처음으로 나와야 되는 건 뭐다? 해학성. 이 작품을 조금 더 재미있고 웃기게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쓰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답지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같이 보자고 했고요. 자, 이제 교과서 넘어봅시다. 맨 앞에 이제 그 1-1 볼게요. 자, 필기하세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과서 내용, 본문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이런 문학 작품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개념적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 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체화, 그러니까 몸으로 좀 익혔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민경이 좀 여러 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시라고 하는 문학은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화자. 자, 두 번째, 시적 상황. 알아도 적으세요. 세 번째, 정서. 자,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이 화자는 무엇을 보느냐? 화자의 위치를 봅니다. 자, 우리 소설을 하면서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설의 서술자가 있다면 시에는 뭐가 있는 거야? 화자가 있는 겁니다. 말하는 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말하는 이가 이 작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달해 줄 텐데 이 화자가 그래서 시 안에 위치하느냐 시 바깥에 위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 그 감정을 담아서 전달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전달하느냐도 차이가 큽니다. 자, 그래서 시 안에 위치하느냐 바깥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고요. 자, 다음 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또는 어떤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을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자와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자, 다음 시적 상황은 쉽게 말하면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려내고 있는 이미지야. 자, 이미지인데 이 시적 상황은 화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 화자가 직접 겪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치? 또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현대적인 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겪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데 그냥 서술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서술을 통해서 그 이야기, 서술해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시적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는 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양한 감각적 표현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데 보통 감각적으로 표현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상화한다라고 하는 건 마치 눈으로 보이듯이 또는 마치 감각적으로 느껴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이미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촉각, 후각, 뭐 청각 이런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이제 그려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시의 이미지죠. 자, 다음 정서는 이제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이 정서죠. 자, 그래서 이 정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시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로, 슬픔, 기쁨, 뭐 행복 이런 딱 직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주는 말 있죠. 자, 그러면 이 직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면서 반드시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표시를 해놓은 요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자, 화자가 있으면요, 이 시에는 시에서 말하고 있는,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데 대상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화자가 1번 대상, 2번 대상, 3번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시어를 썼는데 이 1번 대상에는 행복과 관련된 걸 썼고 2번 대상에는 슬픔과 관련된 시어를 썼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대상과 2번 대상과 화자가 바라보는 태도가 똑같나요? 다르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시어가 그래서 어떤 대상과 연결되는지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안 보이는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뭐냐면 몇 가지 시들을 읽다 보면 감각적 표현이나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시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학년에서 그런 시를 읽게 될 경우는 좀 적기는 한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 고등학교 한 2학년 수준 정도까지 이제 이 문학을 좀 이제 읽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생뚱맞은 어떤 이게 시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작품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돼요. 엄청 종류를 다양하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막 대놓고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꾸려지고 있는 이 분위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찾아야 되느냐? 정서를 찾아야 돼. 왜? 정서가 곧 주제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시를 한번 볼 겁니다. 그 전에 요거 그냥 짧은 시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낙타라고 하는 시입니다. 요거 그냥 내용만 볼게요. 자, 낙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저런 등에 혹이 2개씩이나 쌍봉낙타에 대해서 얘기하나 봐. 자, 그래서 사막을 터벅터벅 무섭겠다 예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문학 안에서요, 예, 야 이렇게 부르면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처럼 인식해서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것도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의인화에 해당합니다. 뭐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건데, 왜냐면 이게 한 고등학생 정도의 이제 개념이라서 알아는 두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지금 말 걸듯이 얘기하는 것도 이 문학 작품 안에서는 말하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사람밖에 없어. 아닌데요, 우리 집 강아지 앉아 하면 잘 듣는데요. 아닙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아니야, 이건 내 도시락인걸. 타박타박 사막이 즐겁단다 얘.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네요. 도시락은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는다. 그치? 자, 그런데 이 등에 있는 이 혹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낙타는 이건 내 도시락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건 내 도시락인걸 이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낙타의 목소리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시에는 말하는 이가 몇 명 등장하는 거야? 2명 등장하는 겁니다. 왜? 낙타를 보는 사람 1명 있어요. 아니, 등에 혹이 2개씩이나? 야, 너 무겁겠다 라고 얘기하는 화자 하나. 또 하나는 뭐야? 대답해주는 낙타 화자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도시락이야 라고 얘기하는 화자.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그 말하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단원이다. 자, 볼게요. 엄마 걱정. 이거 정말 유명한 시입니다. 정말 유명한 시예요, 여러분들. 이 기영도라고 하는 시는 여러분들 이름이 특이해서 아마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집이든 뭐 수능 문제든 모의고사든 언제든 몇 번은 만나게 돼 있습니다. 몇 번은 만나게 돼 있고요. 이 기영도 시인은 이 생전에 많은 작품을 쓰시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20대, 30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퇴근하고 원래 이 동아일보였나 어디 기자셨거든요. 기자였는데 정말 똑똑했습니다. 주변 이제 이 글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똑똑한 걸로 유명했는데, 이제 기자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혼자서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심야 영화 끝나고 불이 켜졌는데 심정지가 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가 이제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혼자 영화관에 갔으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다, 그렇지? 그래서 정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는요, 그래서 이 기영도 시인은 자신이 첫 번째로 낸 시집이 유고 시집이에요. 유고 시집은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묶어서 낸 작품집을 유고 작품집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시집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주변 동료들이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내준 거야. 책을 내줬는데 그 시집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건 기영도 시인이 자신의 과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볼 거냐? 우리 아까 쌤이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 있죠. 화자, 그 다음에 시에서 그려내고 있는 상황,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정서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끊으면, 자,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아, 우리 엄마는 무엇을 한다? 시장에 나가서 열무를 판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쵸? 안 오시네. 엄마가 안 오셔요. 해는 시든지 오래. 자, 여러분들, 해가 시들었다는 말을 쓰나요? 우리가 보통 평소에 잘 안 쓰죠. 자, 그런데 해가 시든지 오래라고 하는 건 시간이 언제쯤 됐다는 거야? 저녁쯤 됐다는 거야. 해가 점점 저물어 가는 거지. 햇빛이 쨍쨍한데 햇빛이 시들었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해가 점점 기울어가는, 저녁이 되어가는 시기. 해가 진 저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들었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또 무엇도 연결시켜서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시들었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 해가 졌다는 표현 안 쓰고 시들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뭐랑 연결시키기 위해서일까?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좀 증진시켜 봅시다. 땡. 맞습니다. 열무 때문이죠. 열무나 배추 같은 거 팔러 갔을 거 아니야. 맞죠? 시장에. 자, 그러니까 이 해가 시들었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다. 이게 아무리 파릇파릇해도 저녁 되면 시들시들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열무가 시들시들해지는 거, 또 하나, 엄마도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엄마도 시들시들해지고 해도 시들시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엄마가 시장에서 열무를 팔고 있는 엄마의 이미지도 떠오르게 합니다. 주황색이 잘 안 보이네. 까만색으로 적어줄게요. 까만색이라 빨간색밖에 없어가지고 색깔이. 시장에서 열무 팔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또 떠오릅니다. 자, 이 기영도 씨는 원래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써.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는 시든지 오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보면 이게 문장이 뭐가 잘못됐는지 안 보인다. 그런 식으로 되게 능청스럽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문장도 그렇습니다. 나는 창밖처럼 방에 간겨. 어떤 이미지인지 바로 떠오르시. 뭐야? 나 혼자 어디에 있는 거야? 방에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방에 담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안 쓰지. 이 담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때문에 쓴 거야? 어떤 표현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찬밥 때문에 쓴 거죠. 마치 찬밥이 그릇에 담겨 있는 것처럼 내가 뭐 했다? 방에 담겨 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어떻게 한 거야? 짧게 팍 줄인 거야. 어떻게? 내가 찬밥처럼 찬밥이 밥그릇에 담겨 있는 것처럼 방에 있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확 줄여가지고 그냥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방에 담겨 있다, 마치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빈 방에 홀로 외로이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이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다음,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신대요.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발소리가 이렇게 터벅터벅 힘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일을 끝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뭐 같대요? 배춧잎 이렇게 투둑투둑 하는 그 소리 같대요. 자, 그래서 배춧잎 같은 발소리가 타박타박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귀에 들리는 거야. 맞죠? 그럼 이제 뭐 하시는 거야? 어머니 오시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 배춧잎 같이 타닥타닥 하는 타박타박 하는 이 발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지친 엄마의 발소리를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게 들려야 되는데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자, 그래서 안 들리고 혼자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으니까 어둡고 무서워. 그래서 금간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비까지 내리고 있네. 자, 비가 내리고 있는데 홀로 춥게 방에 혼자 있으면 어떠하겠어? 이 말하는 이가, 이 화자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이 뭐야? 심화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가 막 내리고 있으니 나는 빈 방에 혼자 엎드려서 훌쩍거리던 울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 말하는 이의 어린 시절 외롭고 서글픈 정서.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뭐냐 서술형 하면 딱 적어야 되는 거. 외롭고 서글픈 정서. 서글프다. 훌쩍거리 던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과거 표현입니다. 과거 표현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1년은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야?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 빈방에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홀로 기다렸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이 옛날이 언젠데 요 위에 그 과거들이죠.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서로 대비됩니다. 자, 요까지는 좀 적어주세요. 윗목, 차가운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윗목 아랫목 알아요, 여러분들? 자,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알아서 좀 잘 그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이해를 좀 해보세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자, 이것은 가마솥입니다. 아니죠, 가마솥? 여기에 이제 불을 때웁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을 때운 이 열기가 이 부엌에서만 이 가마솥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음식도 하고 뭘 할 거죠. 자, 그런데 그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통로가 쭉 해서 방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방이야. 창문. 자, 그러면 이 방의 바닥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온돌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이 열기가 이 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방을 덮이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 보일러 시스템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덮이는데, 그러면 이 열기가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될 때 여기 1번 지역, 여기 2번 지역, 1번 지역이 따뜻하겠어? 2번 지역이 따뜻하겠어? 1번이 따뜻하겠지. 왜?
열기랑 조금 더 가깝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 1번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아랫목이라고 합니다. 2번 지역은 뭐냐? 윗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맨날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 덮어놓고 뜨뜻하게 앉아있죠. 자, 그러면 대신에 어린애들은 윗목에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왜? 혈기왕성하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 윗목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감각을 주는 곳이냐? 차가운 감각을 느끼게 하는 어휘입니다. 알겠죠? 윗목이라고 하는 건 차가운 감각을 느끼게 하는 어휘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때 어린 시절이라며. 맞지? 그러니까 내 눈은 어때? 뜨거워져. 왜? 눈물이 차올라서 그때 생각하면 나의 어떤 춥고 외로웠던 시절이니까. 맞죠? 그런데 그 시절 자체는 내가 따뜻했던 시절이 아니잖아. 그치? 굉장히 차고 외로웠던 시절이죠. 춥고 외로웠던 시절을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하면서 춥고 외로웠던 시절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내 눈시울이 뜨거운 이유는 무엇이냐? 유년 시절 회상을 통해 서글픔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물 날 정도로 눈시울은 뜨거워지는데 그때 그 시절은 나한테 너무 차가웠던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절은 내 유년의 윗목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비유적 표현도 볼 수 있겠네.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비유? A는 B이다 라고 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죠.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콤마로 쳐져 있지만 사실은 문장으로 쫙 늘려서 보면 무슨 말이야? 그 시절은 내 유년의 윗목이다. A는 B이다. 맞죠? 자, 그래서 은유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형상화했습니다. 알겠죠? 자, 붕어펜. 자, 성격. 해상적. 당연하죠. 과거형이니까. 다음. 애상적. 애상적이 무슨 뜻이냐? 애상. 정말 슬픔을 뜻합니다. 자신의 어떤 홀로 있었던 외로운 어떤 슬픈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애상적 성격. 자, 다음. 그래서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 자, 보세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 자, 그러면 감각적 표현만 형광펜으로 우리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해가 시끄럽다. 자, 다음, 찬밥처럼 방에 담겼다. 발소리가 배춧잎 같대. 타박타박. 자, 다음, 내 유년의 윗목. 감각적 표현이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 시에 말하는 이는 누구이냐? 라고 하면은 소년인 나야? 아니죠. 뭐야? 어른이 된 나입니다. 어른이 된 나는 가 기억을 해석하는 구조야.
자, 그 다음 이 단원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적어도 돼요. 서술자의 관점을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자, 이게 이 시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는요. 이 말하는 이가 1년과 2년에 말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자, 1년에는 어린 시절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관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외롭고 서글픈 시기라고 바라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연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하는 이의 관점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뭐야? 지금 어른이 된 이제 나아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시절을. 자, 그래서 이제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내 윤년의 민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 1년과 2년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뭘 얘기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을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요거 2번에 2번 볼게요. 18페이지에 말하는 이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하는 거. 이거 아까 쌤이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뭐였어?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근거가 뭐냐? 그 시절 내 윤년의 밀목 또는 이제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윤년의 밀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근거로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보고 있다. 자, 다음. 자, 말하는 일을 바꾼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동맥부 서술자 바꾸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를 아들 걱정이라고 하는 시로 바꾸어.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읽어볼게요. 밥을 차려주고 집에 혼자 두고 나온 우리 아들 안 팔리네. 열무는 시든지 오래. 아무리 팔아보려고 해도 열무 안 팔리네. 지나가는 발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터벅터벅 안 팔리네. 힘들고 지쳐 어느새 쏟아지는 비. 우리 아들 빈방에 혼자 엎드려 울고 있지 않을까. 길고 지친 하루 하지만 힘을 내본다. 난 엄마니까. 우리 아들 내 삶의 비타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냐? 엄마죠. 자, 엄마 걱정에서 지금 이제 말하는 일을 엄마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 걱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주제가 어떻게 되겠어? 요거 형광펜 표시합시다. 자, 1년은 말하는 이인 엄마가 집에 두고 나온 아들을 걱정하는 상황이 제시. 자, 그래서 엄마 걱정처럼 우울한 분위기이지만 이연은 아들을 내 삶의 비타민이라고 표현하며 아들을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가 나타나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진다? 희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아들을 생각해서 힘든 생활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 시에서 말하는 이가 말하는 이가 바뀌면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진다. 가 핵심. 자, 다음 고향.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말하는 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정석,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볼게요.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두어서 어느 아침 의원을 배웠대요. 자, 그래서 이 북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북쪽에 있는 어느 지역을 이제 말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에 혼자 알아두었다라고 하는 건 이 북간이라고 하는 게 내 고향은 아니겠지. 맞죠? 자, 그래서 타향을 의미합니다. 그냥 딴 데 나온 거야. 고향이 아니라 타향. 자, 그래서 나는 타향에 나와가지고 혼자 알아두은 거야. 혼자. 외로움. 타 지나가가지고 살 때 제일 서러운 게 아픈 거라고 하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어느 아침에 의원을 배웠대요.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이 열애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부처. 자, 그 다음에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라고 하면 이 관공은 여러분들 삼국지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삼국지에 관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관우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인자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완전 그냥 의리 있는 약간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화자가 누구를 만났어? 화자가 아파서 의원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의원을 집으로 불렀는데 이 의원의 모습이 어때? 열애 같고 관공 같대요. 관우의 특징이 이게 수염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 있거든. 그래서 그게 관우의 어떤 이미지적 특징인데 지금 이 의원의 수염이 마치 관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화자는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신선 같기도 하대요.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서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고 한다. 자, 고향이 어디냐 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물어본 거냐? 의원이 나 화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고향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고 대답했대요. 정주라는 곳이라고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이게 아무개씨라고 하는 거 뭐 누구누구씨 이런 말이다. 그쵸? 자, 그래서 누구누구씨 고향이란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원이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물어본 거야? 나가 의원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누구씨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마격지간이라며 수염을 쓸어내린대요. 수염을 이렇게 쓸어내린대요. 마격지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아주 친밀한 사이. 마격지간 또는 이제 마격지우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이 마격하다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냥 동사로서 마격하다라는 말도 쓰는데 이 마격하다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정말 거리낌 없이 친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격지간이라고 하는 건 거리낌 없이 친한 사이. 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고 한즉 누가? 아무개씨가. 자, 이 아무개씨가 자기는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아니고 마치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의원이랑 나랑 뭐야? 서로 지인이 겹치는 거야. 맞죠? 지인이 겹치는데 이 아무개씨라고 하는 지인이 겹치죠. 나는 아버지라고 거의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인데
이 의원은 어떤 사이야? 서로 막역지간 엄청 친한 사이인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왜 따스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을까? 실제로 따스하고 부드러워서 그랬을까? 아니겠지. 무엇이 떠오르기 때문에? 고향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의원은 또는 이 의원의 손길은 뭐야? 나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손길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고향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의 손길이 정말 친근감이 느껴진다. 자, 작품의 특징. 서사적 구성을 통해 한 편의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서사적 구성은 그 다음에 한 편의 짧은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은 어디에서 주고 있느냐? 서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 있죠. 대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럼 아무개 씨 아느냐? 막역지간이라고 한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 의원이 씩 웃었잖아. 그렇죠? 마치 이야기처럼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서사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이 어떠하냐? 서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디 갔어? 서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하는 이의 독백과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시적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시적 상황은 뭐 제시할 필요도 없었지. 왜? 대화가 그냥 그대로 보여졌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정서는 어떻게 느껴졌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잖아. 그치? 따뜻함을 느낀 게 뭐야? 바로 이 말하는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죠. 어떤 따뜻함? 내가 아플 때 어떤 의원을 뵀는데 그 의원이 나의 고향 사람과 아주 친한 사이다. 그래서 나의 고향이 그리울 거 아니야. 근데 그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따뜻한 손길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보고 지금 이제 이 고향이 따뜻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음 2-2 볼게요. 그래서 2-1을 통해서 말하는 이가 고향이나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해보자. 자, 그러면 의원의 손길이 어떻다고 했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서 거기에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다 있었다며. 자, 그러면 말하는 이는 고향을 어떻게 보고 있어? 정겹고 친근한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는 고향이나 가족을 따스함과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개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위에 1번도 봅시다.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 이게 의원의 따스한 손길에서 마치 고향과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또는 아버지 또는 이제 아버지 친구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자,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고향에 대한 시거든요. 정지영의 고향에 대한 시. 자,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어디에 온 상황? 고향에 와 있는 상황, 시적 상황이다. 그쵸? 자,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라고 합니다. 자, 요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적 진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화자 입장에서 고향을 돌아왔어. 고향을 돌아왔는데 그 고향이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다 라고 딱 단정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지만. 자,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연의 섭니다. 그쵸? 정상적으로. 자, 그런데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래요. 마음은 고향을 지니지 않고 구름처럼 떠돌아다닌대. 자, 오늘도 왜 끝에 산 끝에 홀로 오르니 휜정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아니 나고. 자, 요게 핵심이죠. 아, 지금 내가 고향에 왔는데 이 고향이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래.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뭐야? 여기 있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안 난대. 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뛰놀던 그 고향과 내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시 고향에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뭐가 느껴집니까? 정서가 느껴집니다. 씁쓸하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워하던 하늘만이 높으로구나 라고 해서 지금 고향에 왔더니 내가 그리워하던 것 중에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 하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하늘은 내가 그리워하던 그대로인데 저기 멀리 높고 푸르대요. 저 멀리 높고 푸르고. 그런데 지금 내 주변에 보이고 있는 이 지금 고향의 경관은 옛날과 다르대. 맞죠? 자, 그러면 말하는 이의 상황, 시적 상황 뭡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시적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시에 드러나 있는 고향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고향을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공간 또는 상실감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리워해서 찾아왔더니 그리워하던 게 있어? 없어? 없어.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서로 다른 두 작품의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렇죠? 어떻게? 백석의 고향에서는 고향의 따스함과 편안함을 노래하는 시가 느껴졌다면, 그런 정서가 느껴졌다면, 자, 정지용의 고향에서는 고향에 대한 어떤 상실감과 쓸쓸함이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게,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옆에 형상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상화. 자, 형상화는 주로 뭐가 형상화되는 거냐면 말하는 이에 정서가 형상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 백석의 고향이라고 하는 시는 무엇을 형상화했어요? 고향의 따스함과 포근함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날 아팠는데 이 이제 의원이 내 맥을 짚어주는 상황, 그 손길의 따스함을 느끼는 것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이 정지용의 시에서는 정서를 어떻게 이제 형상화했느냐? 내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리워하던 건 없어. 옛날 풀피리 소리도 없어. 맞죠?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던 그 하늘만 높이 푸르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이 쓸쓸함과 상실감을 형상화, 마치 이제 그림처럼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